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명언 전문가 미스터 홍보수석 이동관, 고양이 전문가 집사 진중권, 지역부 전문가 동작의 아버지 장진혁. 전문 분야도 확실히 외부자들스럽죠. 아니 노래나 부르지 무슨 아버지예요 제가. 동작의 아버지? 동작의 아들한테. 자, 오늘 찾아주신 게스트들의 전문 분야는 타고난 전략,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전략통 최재성 의원님, 그리고 대북전략통 정오김 전 의원님,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주 와서 많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족같이 느끼시나요? 그건 아니시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점차 가족화되는 것 같아요. 네네. 최 의원님도 뭐 여기 처음 아니시니까. 예, 얼마 전에 나와서 우리 외부자들이 필요로 하는 최재성 아닌가 싶어서 아니, 기분이 저기 좋습니다. 박범계 의원님도 외부자들이 필요로 하는 뿜개다. 제가 외부자들의 명예 외부자인 거 아시죠? 제가 탄핵 직전에 여기 나와가지고 시청률 5점. 그 얘기 도대체 몇 번 하실 거야? 외부자들이 필요로 하는 최재성 아닌가 싶어서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민주당에 많으시네요. 짧은 기간에 제가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반응들이 없으시네. 매우 이례적인 건 틀린 기분 좋으신 상태시죠, 지금?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 달 반 만에 한미 정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박 3일의 일정으로 그야말로 정말 강행군을 펼쳤죠. 예, 1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미 국무부, 그다음에 뭐 여러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또 이른바 협상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 두루두루 만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요. discussing that and even potential meetings, further meetings with North Korea.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그 가까운 내에 제3차 국민회담이 이룰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시간은 짧았지만 사실 컴팩트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그 혹시하고 갔다가 역시하고 돌아왔다. 그 정상과 만나기 전에 실무진을 먼저 만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례적이라고. 뭐 겉공기나 분위기는 좋았죠. 특히 의전 예술이었죠. 그죠? 30년 만에 대통령 부인에 오찬을 했다는 거. 또 부부끼리 오벌 오피스에서 만나고 사진 찍고. 그러나 모양은 좋았으나 이 발표한 내용이나 회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반보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자기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한테 가서 잘 좀 설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북한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 그 미국에 휘둘리지 말고 좀 자주적으로 좀 그 얘기하라고. 이게 기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낀 우리 한국 입장이 참 애매하고 어렵게 됐다.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야, 혹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랬던 게 역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조금 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며느리가 그 이제 시집으로 방문을 할 때 뭐 시아버지 한번 찍고 시어머니 찍고 뭐 그런 얘기들 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처음에 국무장관과 안보부 장관 만날 때 실무진들이 대거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아마 펜스 부통령 만날 때도 실무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뭘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걸 점잖게 그들의 행동으로서 좀 보여준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대통령과 이제 모찬을 하는데 사실은 그 통역 시간 빼면은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독 역대 정권의 이제 대통령 중에 한미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폄훼를 받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사전에 볼턴이나 폼페이오를 만난 것에 대해서 이례적이라 그랬는데 책임자들 아니에요? 안보 외교 쪽의 책임자들이고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그러니까 거기 먼저 짚은 거는 다들 잘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합의문 발표가 없었다. 그런데
MB 대통령 때도 11번 정상회담 중에 한미 정상회담 중에 2번밖에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6번 했는데 2번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임기 절반도 안 됐는데 벌써 7번 하셨고 기존에 3번의 합의문이 나왔거든요. 지금 북미 관계나 한반도 문제가 하노이 회담 이후로 지금 사실은 스톱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합의문이 나올 게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고 3차 북미 회담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합의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딱 하나입니다. 대화의 모멘텀을 다시 살리고 불씨를 살리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들도 미국 볼튼이나 폼페이오도 접촉을 했고 한미 관계, 대통령 관계 또 이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런 이 생각 이런 것들이 과거 정부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총 뭐 116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만남이 뭐 그래도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어쨌든 좀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이런 게 있었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려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자.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있죠. 가까운 시일 내에 북미 정상 제3차 북미 회담.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얘기를 2번이나 한 걸로 기억합니다.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빨리 가면은 프로퍼 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적절한 거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들어봐라 하는 얘기는 딜할 준비가 돼 있는지 가서 좀 알아봐라. 뭐 이런 정도 메시지겠죠.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그 소위 good enough 딜 충분히 괜찮은 합의에 대해서 그러면 한미 간에 조율을 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 얘기는 나올 거라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예측을 했던 상황이고요. 근데 과연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소위 good enough 딜에 대해서 그럼 동의를 했다는 것인지 그럼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인지 물론 시간도 짧았지만 결국은 1박 3일로 그렇게 가는 회담이라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얘기 별로 안 나왔어요. 트럼프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빠르게 진행되면 적절한 일 되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런 발언 때문에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측을 했죠.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은 크게 달라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둘 수는 없는데 우리의 전략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하고 입장이 있고 미국의 입장이 다른데 우리는 둘을 다 매개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접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굿 이너프 딜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이게 잘 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표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만나서 얘기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표될 건 아니고 최선의 경우라 하더라도 최애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안 됐고 왜냐하면 정동영이라든지 뭐 정세현 씨라든지 박전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실망을 표현한 거 보게 되면 이번에 우리 정부에 가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먹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무리한 거고 이건 하나의 전략적인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외교의 전략이고 이번에 사실 그게 먹히지 않았다 치더라도 아무런 또 성과가 없었느냐 또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하노이에서 파탄 난 다음부터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경색 국면에 이제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대화의 모멘텀이라는 게 사라질 뻔했는데 그걸 살린 부분이 있겠고 이번에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외신 보도들을 좀 보게 되면 크게 3가지 반응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몰 딜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좀 두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몰 딜이 일어날 수 있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일을 해나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둔 거고 이건 바로 뭐냐면 이제 준 거죠. 트럼프가 북한한테 좀 전해라. 우리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한번 빅딜을 얘기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차 북미 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든지 또 단계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열린 태도로 보인 것 이걸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의 마디스트 빅토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인색합니다. 그래서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정도는 우리가 I'm okay with that 그랬잖아요. 그 부분 이제 언급한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충 보면 미국의 언론들 보면 중립에서 약간의 성과는 있었다. 이게 대체적인 평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핵 문제 얘기할 때만 해도 거의 코너에 몰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뮬러 특검이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쪽의 결과로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문제보다도 지금 그 미국 내에 소위 그 멕시코와의 국경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는 제의를 했겠죠.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은 굿 이너프 딜을 미국에서 스몰 딜로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결국 그걸 하게 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건데 그럼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살짝 제재 해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애매모호하면서도 비자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 비자 얘기는 우리가 유추 해석해 보자면 결국은 북한 노동자 송출 같은 부분을 먼저 해제해 줄 수 있다. 영변 플러스 알파, 특히 영변 전체. 특히 영변에서는 그 플루토늄이라든지 고농축 핵 프로그램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그 핵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굿 이너프 딜이고 또 우리 대통령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결국 최종 목적지는 같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결국 FFBD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니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북한이 그러면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 보겠다는 뜻 아닌가. 네. 지금 미국으로서의 아쉬울 것도 없죠. 내년 대선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한미 FTA 그다음에 뭐 무기 구입 그다음에 방위비에 대해서도 지금 좋은 관계라는 건 미국이 만족할 수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언질 비슷한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추정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굿 이너프 딜 이런 수준의 굿 이너프 딜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단계적 그 해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좀 독려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전향적인 차원에서. 바로 그겁니다. 우선은 하노이 회담 이후로 이제 스톱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핵화는 사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비핵화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이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죄송합니다만 과거 정권이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를 폄훼하는 거는 우선 온당치가 않다. 그리고 다 단선적으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에서 단계적 딜로 이 수용할 의사가 만약에 있었다. 그럼 이번에 발표합니까? 미국도 전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대북 메시지나 북한의 어떤 전향적인 신호를 준다. 발표합니까? 근데 왜 이번에 한미 정상 간에 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실망했다, 노딜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계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사, 기존의 한미 정상회담은 선북 후미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먼저 하고 이렇게 물꼬를 텄어요. 근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 선미 후북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선 미국의 입장, 미국의 생각을 명료하게 읽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촉진자 역할이든 운전석 역할이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래서 예정된 코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미국과 얘기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특히 하노이 이후로 더더욱 조심스러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크다. 그다음에 어떤 안과 어떤 내용이 있어도 지금은 딜이라는 말을 꺼낼 때가 아니다.
표착이 됐고 스톱이 됐는데 바로 딜에서 물꼬를 틀 정도면은 설령 안이 있어도 주머니에 넣어놓는 거고, 그리고 그 정도로 간단한 문제면 30년 가까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이렇게 해결 안 되고 올 리가 없는 거죠. 이 점을 전제로 이걸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한 2시간 정도, 그죠? 그 남북 간의 뭐 확대회담, 뭐 소규모회담, 뭐 친교 시간을 포함해서. 근데 그 가운데 어쨌든 두 정상만 딱 있었던 시간은 2분인 것만은 어쨌건 그건 팩트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그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정상회담이라는 데서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시금석일 것입니다. 이제 둘 다 장기전 채비로 들어간 거예요. 미국도 북한도. 트럼프도 몇 번이나 난 서두르지 않을 거니까 북한이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오 이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뭐냐 하면 미국 가서 설득해온 게 뭔데 그걸 하여튼 확실히 우리한테 전해줄 수 있으면 내가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면 뭐 굳이 꼭 만나야 돼? 라고 나올 것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요새는 사실은 90%의 진실은 거기 담고 있어요. 더구나 정상회담 같은 거는. 아무리 두 분이 중요한 얘기를 해도 다 어디선가는 요새는 흘러나오게 돼요. 더구나 외교 채널이 협상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고.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다. 그렇게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연계와 관련해서 그 무기구매 말씀드렸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정권 그렇지. 때마다 우리가 그 물밑에서의 그 협상 얘기가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리고 100번을 양보해도 보통 정상회담을 하고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데 마치 또 이 방에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고 또 저 방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통령, 아마 그런 사례도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게 미국 입장이다라고 아주 대통령한테 그 뭐라 그러자 그냥 짱을 박는다 그럴까? 도장을 찍는다.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다 보여주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 궁극적으로는 FFBD다. 그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해주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미국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어떤 스탠스, 어떤 전략일까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문을 닫죠.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거였으면 진작 됐습니다. 이런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중동의 시기고, 그래서 모멘텀을 만들고 불씨를 살린다, 이게 맞는 겁니다. 네. 하노이 이후로 그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 액션을 취하고 정상이 만나고 또 안보 책임자들 만나고 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아주 필수적인 관계로 가기 위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할 내용이 없습니다. 네. 의원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상황에서는요, 가서 트럼프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따져야 될 상황이에요. 니네 믿고 동맹 속에서 우리는 핵무기 만들 수도 있는데 핵우산 속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그동안의 그 어떤 안보 정책을 펴왔는데 결국은 북의 핵 인질이 됐으면 결국 우리에게 그 뭔가 할 수 있는 재량을 주든지, 이건 우린 못 믿겠다, 미국 못 믿겠다 이러고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를 달래가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북한을 뭐 압박을 하든지 협상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지금 그 북한의 핵 주먹 코앞에 지금 얼굴을 들이대고 미국한테 가가지고 우리 북한하고 얘기해 볼 테니, 이런 구도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 이거 좀 물어보시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미국에 그렇게 따지고 할 수 있냐고요. 내용적으로 우리의 입장과 입장을 미국의 관철시키는 입장이 거죠. 동맹이면서도 항상 같을 수 없잖아요. 조금씩 다 온도차가 있고 자, 생각하는 전략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따지고 이 삿대질하고 이게 이거 아니요, 제가 기본적으로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다, 미국하고 한 동맹의 파트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볼 때도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한국 정부의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면서 대응하는 거하고 애초에 이런저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약간 패배주의적인 시각하고는 그 행동의 결과가 다르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핵개발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쉽게 제가 말하면 지금 핵개발론을 그 얘기한다고 문제는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여차하면은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오잖아요. 오세훈 씨까지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당신들 똑바로 해라. 우리 핵 안 하면 우리 핵 개발할 수도 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노선을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 그걸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도 아니고요. 과거에 제가 그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을 때 당내에서 이런 핵개발론 나올 때 이 몸 바쳐서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주창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에다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다른 여러 가지 카드를 생각하면서 미국을 압박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는데 지금 한반도에는 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의 과거의 정책 결정자들도 독일에서 핵 무기를 지금까지도 배치하면서 핵 공유 정책이라 해가지고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의사표시를 왜 못합니까? 아주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네. 유승민 씨가 얘기하는 핵 공유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핵 공유든 핵 개발이든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면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갖다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포기한 다음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얘기가 핵 공유고 그다음에 핵 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목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1992년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거를 했어요. 그거는 거의 조약과 같은 효과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선언을 걸레로 만든 쪽이 우리입니까? 북한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비핵화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평화적 원자력 정책을 하는데 그런 식의 핵 위협에 있으니 미국의 해구산 정책이라든지 확장 억제 정책을 제대로 하라는 아니 지금 현재 그걸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말도 못합니까? 아니, 미국에 미국이라는 얘기해 나라에서. 보신 적 있어요? 네? 미국에 얘기해 보신 아니 나를 얘기하게끔 자 무슨 이겁니다. 아니 제가 국회의원으로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얘기한 적이 아니 있고요. 왜 가서 제대로 할 말을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10조가 될지 15조가 될지 모르는 이런 엄청난 무기 구매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얘기를 했으면 뭔가 좀 더 눈에 보이고 손에 붙들리는 그걸 얻어왔어야 하지 않는가. 근데 난 시간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는 저런 태도로 볼 때 그것조차도 쉽게 안 되는 그런 분위기라면 우리는 속된 말로 줄 거 다 주고 제대로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거 얻어오지 못하면서 뭐하러 이 바쁜 시간에 가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이 드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그걸 우리가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되길 바랍니다, 진짜. 네. 예.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보수든 뭐 진보를 떠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은 무엇이냐에 대한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빅딜은 비현실적이거든요. 여태까지 빅딜 해가지고 한 번도 실현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거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요번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미국 간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심지어 대통령을 만난대요. 근데 왜 말이 안 돼요?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발상은 진짜 황당하네. 무슨 미국의 야당 대표인데.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지금 대선 주자로서의 자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가는 그 사안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런 사안을 가지고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다 잘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전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이죠. 물론인데 아까 이제 예, 그런데 사실 야당도 그런 거는 조금 금도를 넘었다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트럼프 설득하지 생각하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다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은 미국이 추구하는 비핵화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바꾸려 하지 말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바꾸려 해야 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정치적인 해석 아니면은 어깃장 놓고 다른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진 교수님도 이렇게 가서 다른 소리 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날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의 입장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메시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와요. 빅딜 얘기하다가 전략이죠. 또 한단 말이죠. 이번에 그 하노이에서 그 김정은한테 넘겨줬다는 그 문서가 공개가 됐잖아요. 내용이. 읽어보면 뭐냐면 한마디로 볼턴식 리비아식 해법이에요. 그냥 니들 항복하라는 거거든. 리비아 플러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김정은의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거 뭐냐면 판을 깨자는 거냐 아니면 이것 자체가 다음 라운드를 위한 하나의 카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 회담 할 수가 없는 거고 해결될 수 없는 거고 후자라고 한다면 뭔가 좀 여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역할을 맡길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과연 이제 김정은의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을 보고 이게 내가 받을 공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받을 만하다고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북한은 그냥 뻗치게 하는 거죠, 계속.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공을 다시 북한으로 넘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의중이 어떤지 좀 알려다오 지금 이렇게 말한 상황인데 한미 정상이 만나기 직전에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자력갱생에 관한 이야기를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천천히 가겠다, 참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다들 해석을 하셨는데 자, 이 선택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도 그렇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이게 불신의 대가가 너무 크다, 불신의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자력갱생을 뭐 20번 넘게 얘기를 하고 했다는 게 그 말은 결국은 자력갱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한 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물과 공기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계속 죄고 그러면 저는 단시간 내에는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은 지금 판을 깰 수 있는 상황과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 우선은 지금 그 북한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밖에서 듣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해요. 지금 외화 획득원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러시아 시베리아 파견 노동자가 이미 유엔 제재 프로그램에 따라서 2만 명이 작년 말까지 돌아왔어요. 나머지 10,000명이 올 연말까지 다 돌아오게 돼 있다고. 그다음에 작년에 불법 환적으로 정제유를 갖고 들어온 것이 공식 그 수입 제한액인 50만 톤의 5배 정도 된다. 134회 있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봐줬다는 얘기거든. 이제부터 제대로 단속하겠다 그래서 바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정보 전략 자산 정찰기들이 지금 거의 총출동해서 한반도 해역을 매일 돌아다니고 있다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지금 그나마 믿고 있는 마지막 보루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도발을 하거나 판을 깨는 움직임이 생기면 중국까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쉽게 판을 깰 상황은 못 된다. 바로 이런 상황을 미국은 아주 냉철하고 냉혹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죠?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의 보수들이 갖고 있는 대안이 뭐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자고요. 그럼 도대체 한국의 진보가 얘기하는 북한을 포용하는 대응책은 뭐를 도대체 멈췄어요? 뭐를 도대체 북한을 변화시켰어요? 비핵화를 어떻게 뭐로 담보해요? 어디 감춰놓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걸 뛰어넘는 다른 대안을 우리가 지금 모색을 해야지. 조금 더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갖다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불신이 있는 거죠. 아니 실제 여태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라고 한다면 사실 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다 북한의 기만 전술이기 때문에 거기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가 이런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보 정권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북한도 미국에 대한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고 미국도 굉장한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그 불신을 풀어줌으로써 핵 자체를 갖다 가질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보수랑 진보랑 틀린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한국 보수주의자들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까놓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불신이 사라지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실주의자의 관점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 순간은 이걸 거예요. 핵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핵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을 때 그때 내려놓을 바로 겁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내려놓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 그 분위기가 되면 핵을 내려놓을 거라는 것이 글쎄 뭐 그걸 보수로 표현하셔도 뭐 무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주의자들의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솔직하게 정말 말씀 잘해 주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북한에 대한 모든 협상 같은 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린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아예 그냥 항복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미국과 한국의 전략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요. 그렇게 왜 그러면서 협상을 병행해서 저라는 거지. 그래서 전쟁하자는 게 바로 불신이에요. 아니, 전쟁하자는 불신. 아니 협상을 병행한다는 게 믿음을 뭐냐면 가지세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을 내려놓는 상황은 아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자기들이 핵을 갖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일 때만 내려놓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북한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화, 타협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냥 제재를 강화하는 거고 이번에 뭐냐면은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재를 더 강화하진 않겠다. 유지하겠다. 그냥 유지만 하지 더 강화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더 강화해야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도 그거였는데 네. 그러면은 추가적인 압박, 그 최대한의 압박 전술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신지에 대한 아니요. 질문. 그러니까 제가 첫 센텐스는 첫 문장은 그거였고요. 두 번째 문장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걸 내려놓으면 내가 확실히 산다 하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무슨 보수나 이념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압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제 문제는 아까 변호사님 뭐냐면요. 말씀하신 불신이에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을 내려놓으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핵을 만든 거지. 핵을 내려놔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핵을 내려놓으면 죽는다라는 게 현실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지금 그럼 끝까지 핵 가지고 있어야지. 거잖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니 똑같은 말이지. 김정은 입장에서 지금 참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북한의 급변 사태를 원치 않는 거는 공통점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그러면 북이 핵을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다 해서 내려놓을 때는 급변 사태적 상황까지 경제적 어려움, 내부 북한 사람들의 이 반발, 그래서 김씨 왕조가 이제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사안 아니면은 난 안 내려놓는다고 봐요. 근데 여든 야든 급변 사태는 누가 정권을 잡든 원치를 않았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후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북한이 내려놓는 거는 딱 하나예요. 체제를 보장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먼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고 그다음에 북미 수교하고 그다음에 개방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약진을 하고 이런 것과 핵이 교환될 수 있는 유일한 거지. 핵 문제를 우리가 순수한 선의만 갖고 야 우리가 체제 보장해주고 니네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핵 내려놔라?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한쪽으로 막 압박을 해갖고 북한이 뭐냐 정권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데 핵을 내려놓지 않겠죠. 더더욱 움켜쥐고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항상 우리가 뭐 햇볕 정책이냐 아니면 무슨 찬바람을 뭐 불어가지고 무슨 외투를 조이게 하느냐 이런 양극단 논리 갖고 보지 말고 상황을 정말 유연하게 한편으로는 미국의 신뢰를 얻어서 필요한 거는 같은 제재 동참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북한도 설득해서 그 대신 우리도 책임지고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에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게 가장 우리 정부의 핵심인 미국이 신뢰하지 않고 북한도 별로 믿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니요, 제가- 가운데 낀 존재로 지금 가는 것 같다는 거 대안을 아니에요?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로 한편으로는 제재를 하면서 계속 협상을 해나가자는 게 우리 정부의 이번에 입장인데 집권 한번 내놓을게요. 여기에다가 비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닌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포지셔닝을 좀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북한한테도 우리 정부가 신뢰를 잃었고 미국한테도 신뢰를 상당히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저는 이수성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식은 아니더라도 문재인판 거래 기술을 좀 개발하는 것. 이게 지금 교착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거래를 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거래를 할 수 없는데 우린 돈도 안 주는 거예요. 남북 경협도 안 되는 거죠. 금강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다음에 우리 보수 언론들도 대통령한테 그런 카드 쥐어주진 않았어요. 맨손으로 협상하라는 거예요. 뭘로 딜을 합니까? 뭘로 거래를 합니까? 기술로 이런 하죠, 문제는 기술로. 그러니까 기술. 자, 최 의원님. 누구의 생각대로만 풀리지는 않는 게 이 북한 비핵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먼저 비핵화하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북한이 될 것이다.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운명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각각의 관점에서 이거를 폄훼하고 또 왜곡하고 이러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저는 비슷한 생각을 지금 갖고 비슷한 스탠스를 하고 있어요. 대화의 불신은 유지를 하고 마치 시간 싸움을 하고 장기전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또 준비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단순히 기술로 또 단순히 우리의 상상력만으로도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남북이 판문점에서 만난 지 1년 돼가거든요. 4월 27일이 1주년 됩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들이 처해 있는 주객관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짜 우리가 모르는 제갈공명의 무슨 이 지혜 보따리 같은 것이 나와서 그걸 들고 제시하지 않는 한은 왜냐하면 지금 실익이 없어요. 북한도. 만나서 왜? 얻어갈 것도 없고 우리에게 줄 것도 없어. 당연히 얻어갈 게 없으니.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하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뭘 줬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는데 제 예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걸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라고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북한이 다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태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제재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재 버틸 수 있으니까 사실 웬만한 거 그냥 바꾸면 다 법상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을 딱 보니까 미국 눈치 보면서 금강산도 못 주고 개성도 못 주고 그럼 너희들 뭐 하러 만나겠냐 이런 거라는 거죠. 가정법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대로 만약에 만난다면 핵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추상적인 그런 어떤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주창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판문점이 아닌 또 답방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핵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도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네. 아까 최 의원님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의 50대 50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뭐 4월 27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비등점? 물이 100도씨 돼야 끓잖아요. 그러니까 99도씨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실마리가 풀리고 그래서 물꼬가 터지면 그다음부터는 상황적 질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속도도 나고 또 질적 진전도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격의 사안이죠. 네. 갑작스럽게 전해진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이 때 아닌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죠. 조양호 회장 별세가 이제 정부 탓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모 언론에서 먼저 제기를 했고요. 그게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압수수색 18번이나 하는 과도한 괴롭힘이 결국 고인을 빨리 죽게 만들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갑질 횡포 비판하고 혁파해야지만 기업인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애둘러서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이죠. 요즘 핫한 이분은 네. 아예 그냥 조양호 죽음 박상구 퇴진 문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 공방이니까 조금 뭐 지나친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뭐 땅콩 회항이니 무슨 저 물컵 그 던지는 갑질이니 아니면 또 집 증축하는 돈을 뭐 회사 돈으로 썼느니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충분하고 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그런 개인적 도덕적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법적 그 장치나 18번씩 압수수색을 하고 3번의 검찰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어쨌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경영권을 박탈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과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어쨌든 오늘날 그 세계 14위 규모의 항공 산업으로 키워내는데 그래도 상당히 큰 기여한 건 사실이고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도 봐줄 수 있었는데 너무 마치 무슨 마녀사냥 인민재판하듯이 물어뜯었던 것도 있었다. 그런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기업을 갖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일가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범죄 혐의가 뭐 탈세, 관세 포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외환거래법도 그렇고 범죄 혐의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이제 그게 결과가 이렇게까지 된 건데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 경제 근대화와 이제 역사를 같이 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괘씸죄 내지는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재벌들이 있어요. 눈에 띄는 각 정권마다 있었어요. 이거는 보수 진보를 가르지 않고 그런데 조양호 회장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 그 최순실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 땅콩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2014년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대한항공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 시작부터가 국적기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 정치권과의 악연이 참 많은데 특히 그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 때 박정희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조중훈 회장, 선대 회장이 3억 엔을 단학가 각고의 당시 총리에게 전달하고 말하자면 한일 간의 1973년도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로비를 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어요.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999년도에 그 앞에 이제 몇 번 항공기 사고가 났었어요. 상해에서도 한번 사고가 났었고 그 앞에 이제 괌 97년에 추락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인명사고 계속 나는 거는 이 오너 경영의 책임이다. 그 전문 경영 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이제 조중훈 회장이 그만뒀죠. 물론 뭐 그때도 뭐 세무사찰 받고 다 조사받았지만 그런 악연이 있었는데 그 앞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2년 대선 때 이 앞에 조중훈 회장이 그때는 거의 공개적으로 김영삼 후보를 지지를 했어. 그러니까 이래저래 악연이 계속 쌓여왔었다. 그런데 어쨌건 이번에도 마침 또 어떻게 연계가 되니까 아까 뭐 루머 같은 것들이 더 좀 확산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돈이 많은 사람, 특히 재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돈이 많은 정도가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재벌이라는 용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체로 쓰여요. 보통 명사가 아닌 정도면은 그들의 어떤 경제적 부에 걸맞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데 못 미쳤던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선임에 반대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인민재판 아니냐 또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라 그럽니까 뭐 연금 사회주의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초한 측면이 있죠. 근데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연금 사회주의 너무 재밌는 말. 이게 소위 주주권하고 스튜어드십 코드하고 헷갈리는데요. 주주권 행사는 2012년, 2014년에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고객을 대신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과 소통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케 하는 지침 행동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정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2012년도 했고 14년도 했고 이번에도 주주권 행사고요. 이 반대했던
원인도 2012년, 14년하고 똑같아요. 과도한 겸임. 그래서 똑같이 한 거고 다만 지금 다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소액주주 포함해서 다른 뭐 이 지분 있는 외국 기업 포함해서 뭐 이런 데서 이번에는 안 된다 하고 나서준 거죠. 아니 그 그런데 문정부를 여기다가 갖다 맞아요. 그런데 왜 문 대통령께서 대기업 대주주의 위법 탈법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했다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은 기업의 불법 탈법 아니, 단속해야 얘기를 해야지 그걸 봐주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주권 잠깐 그러고. 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동일시하는 게 아니고 네. 2012년에 영국, 2014년에 일본에서 도입했을 때 주가가 10%, 20%씩 뛰었더라고. 6개월, 1년 뒤에. 그러니까 매우 좋은 거예요. 다만 우리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기금운용위원회에 20명 중에 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서 각 부처 농림수산부, 이 재경부, 산업부, 그다음에 기금이사장까지 이른바 관 사람들이 들어가 포진해서 사실상 그걸 좌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이 그거를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도 문제가 안 되는 뿐 아니고 정치적인 논란이 없을 뿐 아니라 좀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도대체 국민연금 남의 나라는 5% 6%씩 할 때 6조 적자 낸 그 희한한 일을 하면서 이런 걸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옛날에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연금 누구냐면 우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 돈을 가지고 뭐 했냐면 이재용이 그 경영 승계를 보장하는 데 쓰였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결권을 제대로 보장하자 해서 이 제도가 도입한 거고 아까 그 말씀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하자면은 정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6명이라 그러는데 물론 20명 중에 하지만 그 숫자를 갖다 2명으로 줄이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문제가 되려면은 요번 결정이다라는 게 정말로 시장의 논리를 거슬러 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느라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잠재되어 있는 불신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그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증권가의 그 찌라시가 돌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아마 거의 유언비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도는 자체가 벌써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금 행사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심리적 의구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의 문제도 아니고 네. 그전처럼 똑같이 국민연금은 한 거고 다른 투자자들이 여기에 과거하고는 다르게 얹어줘서 부결이 된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복지부 장관이 내렸던 결정과 180% 다른 결정을 이번에 내렸다 뭐가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향후의 한진그룹 경영권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조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 유족들이 내야 할 세금이 1,700억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뭐 이게 상속 과정에서 혹시 기업의 경영권을 잃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받을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한번 따져보죠. 조현아 씨예요. 조현면 씨예요. 네. 그다음에 조원태 씨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관점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기업을 갖다 읽어가지고 아까 조양호 회장처럼 뭐 이런 공이 있다. 이런 분이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물려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텐데 이건 정말 이런 논의를 해도 되는지
이런 논의 시작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지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차제의 이번 차에 어차피 재벌 3세 리스크라 그러잖아요. 오너 3세. 1세는 워낙 자수성가한 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뭐 한국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을 때 올라섰던 분이고 2세는 또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에토스라 그러죠. 에토스가 있는데 3세쯤 되면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는 좀 전문적인 경영체제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긴 그런데 그래도 이제 상속세는 또 상속세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가 보통은 최대 50%가 상속세인데 경영권을 갖고 있는 오너는 10에서 30%의 할증을 받아요. 그래서 최대 65%까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게 이제 지금 법이에요. 굉장히 높죠. OECD 평균 최고세율이 2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제 2배 이상 높은 거라서 굉장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실제로 상속 과정에서 기업 경영권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실제 사례를 좀 제가 말씀드리면 OCI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선대 회장이 2017년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 상속세가 한 2천억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상속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해야 돼서 최대 주주였는데 3대 주주로 내려앉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좀 더 좀 안타까운 것은 그 37이라고 손톱깎이 이 회사가 이제 상속이 발생했는데 상속세가 150억이었는데 이거를 이기지 못해갖고 회사 지분을 전량 다른 회사에 넘기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일감 몰아주기, 편법 상속을 하는 회사들이 그래서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편법을 하는 회사들은 살아남고 정식으로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업 승계를 못하는 이렇게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지금 생기거든요. 아니 그래서 예. 영세 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바로 그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또 자식한테 물려주는 경향이 또 강하잖아요. 근데 왜 외국에 보면은 100년씩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가업을 그런 나라를 보면은 상속세에서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100년씩 200년씩 이어가면서 가업을 승계해가지고 나름대로 탄탄한 기업으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또 그 순기능이 있거든요. 사실은 상속세와 관련해가지고 그 미국의 카네기 회장 같은 사람들은 상속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또 이제 대기업주가 이제 또 나타난다면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꿈과 같은 얘기인데 얘기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저도 바랍니다. 아니 뭔가 지금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속세 높지 않거든요. 그거는 숫자가 있는데요. 아니 그건 실효세율을 봐야죠. 실효세율이 한 15%에서 16%밖에 안 돼요. 근데 다 무조건 반 절반 뚝 잘라서 내는 줄 아는데 우리나라처럼 감면 많은 나라 없고 감면제도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사실은 매우 그 자체가 특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놓고 자꾸 예외로 이거 깎아줄게 저거 빼줄게 그런 데서 말하자면 부정이 나오고 세정 비리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엔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10년을 계속하면 뭐 100억을 깎아주고 여기에 결정적인 적이 있더라고. 제가 그 중소기업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년 동안 업종을 바꾸면 안 돼. 요새같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가업 상속하면 뭐예요? 실제로 10년 안에 업종 전환을 못 한다든가 이거는 그 재산을 처분해서 개인적으로 축적하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엔 이런 거는 조금 교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유럽의 일부 나라는 상속세분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되 과소유를 안 하게 되면 그거는 전액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완책이 좀 필요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항상 우리는 세금 높다 하면서 이 조세 제왕을 조장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안 높습니다. 절대 안 높고요. 자, 최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힘드셨나요? 아니요. 오늘 의외로 저는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 이런데 공통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고 이래서 의외로 다른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가는 겁니까? 예. 가기 싫으시면 고생하셨어요. 마저 같이 하고 가시죠.
버닝썬 게이트를 도화선으로 마약 수사가 재계와 연예계를 넘어서 사회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히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인 것 같죠? 파리에 가면 에뚜알이라고 있잖아요. 개선문 중심으로 이렇게 막 예. 막 일로 퍼져나가고 사건이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약인데 그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난 2월부터 경찰에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약 5주 동안에 마약 사범이 총 994명이 검거가 됐고요. 여기 안에는 뭐 현대, SK, 뭐 3세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충격받았죠. 우리한테 너무너무 친숙한 로버트 할리 같은 분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지금 황하나 남양유업 외손녀 사건인데요. 이게 지금 마약의 또 이 권력 유착 이 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15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 그다음에 2018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혐의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공범의 판결문에는 황하나가 공범으로 적시가 됐는데 네, 이름이 8번이 나오는데 정작 이 사람은 소환 조사 한 번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건이 종결돼 버렸다는 게 이제서야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감정들이 막 이제 들끓어 오르니까 이제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약과 관련해서 바야흐로 삼류의 시대에 접어든 게 아니냐. 삼류? 네. 그러니까는 유년기에 주로 유학을 가가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약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유학을 한다는 거는 부모가 좀 재산이 좀 있는 집 자식. 그러니까 이 글로벌한 시대와 더불어서 지금 다양한 형태 그리고 마약이 과거에는 좀 비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그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으로 내려갔다 그러고 또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럽니까 유흥 시설이라 그러나 버닝썬도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래서 아무 그런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전 국민적 스트레스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한 몫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인구 10만 명당 20명 안짝이래야 마약 청정국이라 그랬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걸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그 마약 청정국은 2017년 기준으로 이제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과거에는 마약하면은 뭐 아는 게 대마초, 히로뽕, 필로폰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 요새는 신의 눈물이라는 것도 있대요. 마약의 이름이. 네, 이게 뭐 와인 이름이 글쎄 와인 말이죠. 만화책 이름이잖아요. 네. 해피벌룬. 네, 이거는 이제 저 버닝썬 사건에서 나왔었죠. 해피벌룬. 그다음에 베스 솔트. 뭐 좀비 마약이라고도 한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듣기에도 생소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이게 마약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신종 마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약이 다양해졌는데 유통하는 경로가 또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마약 그 조직들이 이렇게 팔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잘 몰랐지 사실은 정말로 우리 바로 옆에까지 와 있다 마약이. 이게 이제 일례로 보면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마약 그런 무슨 조폭들이 끼어 있고 엄청난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검거되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멀쩡한 직장인이나 평범한 직장인이 주택가에서 그냥 부업으로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일들이 부업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학생, 뭐 회사원, 주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업으로 마약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중화가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전문가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분은 국내 마약 범죄 소탕의 1인자이자 영화 공공의 적 아시죠? 그 2에서 주인공 강철쭉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바로 좀 전화 연결해볼게요. 공공의 적 아시죠? 그 2에서 주인공 강철쭉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바로 좀 전화 연결해 볼게요. 김희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저희 외부자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버닝썬 사태로 핫해진 그 일명 물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하고 변호사님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 물뽕이라는 것을 제가 그 98년도에 광주지검 강력부 평검사 시절에
플로폰 밀매 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큰 생수통 2통을 압수를 해왔는데 그 유통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 안에 모 흑인한테 세탁해가지고 미 공군 특수수사대 거기에 연락을 해서 미국 본토까지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감정 결과가 온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GHB라는 신종 마약이었고, 그래서 제가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에서 물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게 법에 이제 마약류로 등재가 돼야지만이 나중에 마약으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법령 개정 건의를 해서 마약류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98년에 물뽕이라는 거를 최초로 적발을 해서 이것을 마약류로 등재를 한 그런 예, 분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물뽕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뭐 마약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편 뭐 등등등등 있는데 이게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어떤 건가요? 예, 어차피 일종의 화학물질인데요. 여러 가지 마약 중에서도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것은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가지고 각성이나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이거든요. 예. 다른 마약하고 달라가지고 예. 자기 자신이 투약하기보다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몰래 성폭력 목적으로 몰래 타 먹이는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뭐 중독성 뭐 그런 문제보다는 성폭력의 도구로 사용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물뽕을 그 당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무색무취거든요. 그래서 투약을 당한 사람은 그 물뽕이 자기 음료라든가 술에 이게 타져 있어도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마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강한 성적 흥분 작용이 있어가지고 남성들이 주로 이제 성폭력의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주 많은 양을 이 알코올하고 같이 섭취했을 때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뽕이 이제 성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그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입증하기가 정말 어려운가요? 왜 그런가요, 그게? 그게 이제 뭐 감정 가능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일반적인 마약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는 뭐 일주일, 모발에서는 6개월, 또 머리가 아주 긴 경우에는 1년까지도 감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물뽕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2시간 이내,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남들이 몰래 타 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나중에 임세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하루가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감정 가능 시간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물증 확보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마약 유통 경로가 네. 넓어지면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단속해야 되나요? 단속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주된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등장하는 마약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 상시적인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은 마약 은호로 추정되는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쳐가지고 검색하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해서는 다 빠져나가게 돼요. 실제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자동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탈색하고 염색하고 이러면은 걸리지 않는다. 네. 또 뭐 링거를 오랫동안 맞으면 소변 검사에도 안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정보를 서로 나눠 가졌다 그러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예, 이제 그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는 그런 소문들이 퍼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에 수사를 해보면은 그런 방법들이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탈색을 하든지 염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발에서 감정 가능하고요. 수액을 많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소변 검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남양유업의 황하나 씨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지금 재벌하고 수사 당국 간 유착 의혹 이게 지금 네. 제기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님 과거에 수사하실 때 네. 유착 의혹이 의심되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셔요? 실제 제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할 때 예. 그렇게 마약 사범하고 유착을 해가지고 마약 사범을 봐준 경찰관을 구속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약 사범이 자기 정보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걸려드니까 결국은 소변 검사를 하잖아요. 소변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지 음성 반응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 소변을 바꿔치기를 내줬어요. 바꿔치기요? 그래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뭐 돈을 받고 그런 사건이었는데 황하나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 황하나 씨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있고
그게 판결문에 표시까지 돼 있는데도 또 황하나 씨에 대한 뭐 소환 조사조차 하지를 안 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마약 수사라는 것은 투약사범에서 시작을 해서 그 투약사범한테 공급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한 그 수사를 확대해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런 정상적인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정황상을 봤을 때는 좀 의심스러운 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다 할 정도로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 마약 수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약 수사 기능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마약 수사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대처를 잘한 국가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수사 부서들에 대한 관심들도 별로 없고요. 심지어 지금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강력부 안에 있는 마약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강력부 폐지 논의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고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마약 수사관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 수사청이라는 DA가 설치가 돼가지고 아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DA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이 11,080명이에요. 그리고 1년 예산이 3조 원이고. 근데 우리나라 검찰의 마약 수사 인력은 296명인데 예산은 62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임금이죠. 그래서 지금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공론화를 내가지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DA 같은 통합적인 마약 수사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김희준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희준 변호사께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한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약 수사청 이거 설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마약 수사청 설치 필요하다? 극한 직업에 나온 그분들 아니에요? 마약 사범으로 이제 단속된 건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게 정말로 수가 확 늘어난 거냐 아니면 이게 드러나는 예가 더 많았던 건가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이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약 문제는 사회적으로 한 번 더 각성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보다 조금 더 확산되면 사회적으로 좀 큰 문제가 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미국에도 이 마약 수사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미국의 사례에서 그 시행착오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거부터 먼저 그 경찰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드시 재활센터 상당히 전문화된 그런 관리하는 기관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든 대책엔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관심이 필요한 거고 돈이 필요한 건데 비용이 필요한 건데 이제 비용 없이 하려다 보니까 자꾸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 중독 걸렸어. 하지만 경찰에 단속된 적은 없잖아.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치료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예, 마약 수사청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는요.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너무 은밀히 하잖아요. 증거 잡기도 굉장히 힘들고. 간첩 수사하고 똑같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잠복 근무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극한 직업처럼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일반 검찰청 내에 이제 같이 두다 보면 이게 이제 순환보직 때문에 이게 전문성을 기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이게 별도의 조직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시각을 바꿔서 마약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냐면 마약 김밥, 마약 커피, 아까 저도 그 얘기하고 마약 핫도그, 마약 떡볶이, 마약 베개, 마약 이불.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금 마케팅이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제 특히 걱정인데 청소년들이 맛있는 거 앞에 붙인단 말이에요. 수식어로 마약을. 야, 이거 마약 김밥 진짜 맛있는데 마약도 맛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되게 좀 사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인식 못할 수도 있지만 이만큼 우리가 마약이랑 가까워졌구나. 아무리 장사도 좋지만 마약이란 말은 좀 뺐으면 좋겠다. 공감하는 1인입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역시 학부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뭔가 다시 좀 청정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왜 그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 3진 아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 번 걸리면 단호하게 대처하니까 처벌이 다는 아니지만 지금 마약 사범이 처음 잡혀 들어가면 반성의 뜻을 밝히면 대부분 유예로 절반 이상 풀려난다고. 이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단호하게 지금처럼 보면 뭐 한 번 갔다가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활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걸리면 한 번에 간다 하는 인식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예. 그거는 좀 아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처벌을 왜냐하면 강화해야 가장 되는 아니다? 쉬운 방법들이 항상 처벌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쉽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일들을 뭐, 마치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있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사실은 소지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쓰는 건 처벌 안 받거든요. 불법인데 그게 이제 막 2g 정도 갖고 있거나 이러면은 기소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200g을 갖고 있다 그러면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마약 청정국이라는 건 불가능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쪽으로 가야 될 것 네, 같고 아까 말씀드린 공급책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사람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죄화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중독된 상태에서 이게 처벌을 받는다라는 무서움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약이란 건 중독성이 더 중독성이 강하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냥 처벌을 되든 안 되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치료. 음지로 몰아넣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재사회화 할 것인가 이쪽에다 좀 그다음에 애초에 사람들이 왜 마약을 접하는지 그 이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를 파악을 해서 그런 마약에 빠질 그 유혹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약이라는 게 주로 이제 이런 관리에 성공한 스위스 같은 나라의 그 경험치를 들어서 조언을 하기로는 그 마약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마약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이 마약은 문제가 뭐냐면 일단 중독이 되면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 그 차단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예방책과 또 그런 어떤 치료라든지 또는 그런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면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호김 의원님은 이제 오늘로써 외부자들과 한 3번째 네. 정도 함께 네. 하셨는데 하시면서 아유 정말 우리 패널 중에 누구랑 좀 케미가 잘 맞는다 그런 왜 분이 쌈붙여? 별로 없으셨나 봅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사람하고 잘 맞지. 그러실 것 같아요. 웃는 게 아니신 것 같은데요. 올 때마다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오늘 또 아주 경론들을 벌이시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패널 분들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즐거우셨습니까?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네, 하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